다들 저 혁신파크에 계신 분들이라 대단히 혁신적인 기상과 혁신적인 마인드, 특히 이른바 혁신적인 마음의 습관, 또 혁신적인 마음의 근육,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발달한 분들이 아닐까 싶네요. 이 오늘 그 혁신파크 입주 활동가 내지는 뭐 관련되시는 분들을 위한 4차례인가요? 5차례 강연 중에 한강을 맡게 됐고요. 교육 대전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생각의 일단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짧은 서울교육감 시절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2010년과 11년, 12년 9월까지였으니까 뭐 약간 그렇습니다. 우리 윤명화 혁신파크 소장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특별히 우리 윤명화 센터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윤명화 선생님께서 지금 뭐라고 쓰셨네. 우리 교육혁신의 최우선 과제는 여기까지 쓰셨네요. 이따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바깥에 있다가 막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숨 돌릴 시간이 사실 필요한데 저한테 한 5분쯤 주세요. 그럴 생각이었어요. 3시 5분이나 돼서 시작합시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 3시 1분 전에 저를 호출하는 바람에 우리 이윤기 팀장님이 호출을 했죠. 이미 저는 물론 3시 3분 전인가 4분 전부터 켜긴 했는데 막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때 내려서 지금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있어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대전환 도대체 무엇을 대전환하겠다는 건가? 이제 이런 주제잖아요. 교육 대전환 진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죠. 아니, 세상이 엄청나게 바뀐다는데 특히 정치 대전환, 사회경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 대전환은 당연한 거 아니냐.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교육이 공교육인데 지금 정치 시스템을 보면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표출되고 대변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특히 촛불혁명이라는 걸 거치면서 시민들의 주권자적 각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5년 전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더 이상 이제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적인 출구를 찾아야 된다. 물론 직접민주주의를 일반화하자는 건 아니지만 직접민주주의가 보완제로서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와 함께 국민발안제,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국민 일정 숫자죠. 뭐 20만, 50만 이렇게 칠 수 있겠죠. 이런 또는 전체 유권자의 뭐 1%, 2% 이렇게 칠 수 있겠죠. 이런 몇만 명이 모이면 얼마든지 발안할 수 있고 그 발안을 받은 국회는 반드시 의견을 붙여서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또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에서는
국가 안보 관련 중대 사안으로 한정이 돼 있고 그것도 대통령이 부의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더라도 중대한 사안, 이를테면 뭐 핵발전소를 계속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중단시킬 것이냐 서부터 뭐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 100만 명이 서명을 해서 발의를 한 다음에 국민 투표를 강제할 수 있다. 뭐 이런 국민 투표제 또는 국회의원 임기 중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4년에 한 번씩 투표로 갈아치우는 것 외에는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어서 늘 막말 대행진 같은 거 계속되고 뺀질이 국회의원들 나오고 도무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이념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한 국민이 서명을 모아서 파면할 수 있어야 된다. 국민 소환제죠. 그래서 국민 발안제,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 이런 세 가지를 본격적으로 이 대의민주주의의 비상탈출구, 대의민주주의의 비상제어 브레이크 또는 비상가속기,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의민주주의 브레이크로 도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직접민주주의. 이게 정치 대전환이었어요. 특히나 지금 세계는 경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 양극화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디지털 경제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경제 복제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한계 생산 비용 체증의 법칙이 깨진 거예요. 한계 생산 비용이 없어요.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잖아요. 복제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 깜짝할 새에 넷플릭스 같은 거대 기업이 나오죠. 뭐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그 가파라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에 나오는 기업들을 보세요. 이게 지금 경제에서 그런 한계 비용이 오히려 체감하고 영에 수렴하면서 규모의 비경제가 없어졌어요. 그 규모의 경제가 계속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 독점 기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세계적 독점 기업이 나왔잖아요. 전에 굴뚝 산업의 경우에 기계 문명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그 규모의 비경제가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따위는 뭐 전 세계를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이 얘기는 이쪽 부문이 거의 독점적으로 크고 커지고 있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죠. 이런 그 디지털 경제를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대 디지털 지식 경제의 한 특징 아닙니까? 거기다가 어떤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지금 인공지능 얼마나 멋지기도 하지만 무서운 신세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한테는 달콤한 장밋빛 환상을 주지만 더 많은 사람한테는 실업의 공포를 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기계 문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반복적인 모든 것은 기계화가 가능한 모든 것은 모든 인간의 노동은 기계로 대체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손발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어떤 거예요? 사람이 머리로 하는 일을
지금 대체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부리는 사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더 큰 생산성과 창조력의 세계로 나아가는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인공지능보다도 못한, 인공지능보다도 낮은 생산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인공지능보다도 낮은 학습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인공지능은 이른바 심층 학습, 딥 러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중에 딥 러닝을 안 하고 표층 학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정말 인공지능보다 못한 사람, 이런 얘기가 막 튀어나올 판이에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경제 산업계의 변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 문명은 뭐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죠. 통융합을 통해서. 그동안 분과 학문의 장벽을 걷어내고 막 통융합되는데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의 생산 주기도 빨라지고, 지식의 소비 주기, 지식의 효용 주기도 짧아지고 있어요. 다 모든 거에 속도가 붙어서 보통 사람들이 지금 한 번 대학을 공부하고 나서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게 누구와 봐도 분명해 보여요, 사실은.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이게 꼭 환상입니까? 이게 장밋빛 아니잖아요. 이게요, 이런 독과점의 세계가 한편으로는 디지털 경제 때문에 생기고, 한편으로는 이런 인공지능 같은 기술에 노출돼 있는 사람과 거기에 올라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 국민 경제 안에 두 경제가, 세 경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지털화된 경제, 인공지능화된 경제는 생산성이 높고 고부가가치,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잘 사는 나라라는 건 뭐겠어요? 이런 디지털 경제, 지식 경제적 성격, 디지털 경제적 성격, 그리고 인공지능 경제적 성격이 강한 나라예요. 그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래야 고부가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부문이 국한돼 있어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특정 산업하고만 친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건 뭐 장애를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공학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뭐 오만 분야에 다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어디든지 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여지가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약간 돈벌이가 되는 쪽으로 먼저 개발이 되는 건데요. 아무튼 지금은 과거와 다른 격차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문명이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또 생태 전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손녀딸이 과연 60까지 70까지 살 수 있을지가 지극히 불분명한 그런 시절을 살고 있어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하느님은 누구나 공평하게 용서를 하시면, 사람은 아주 제한적인 용서를 하지만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은 철저하게 법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의 보복에는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자연이 훼손된 만큼 그대로 복원을 위해서, 그 정의죠, 말하자면 피해 복원이죠. 이걸 위해서 어마막지한 보복이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가하는 피해가 인제 올 수밖에 없는데 자연은 물론 인간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지금 이제 반응하는 것이지만요. 이게 우리가 요새 뉴스 보면 겁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산불은 많으며 왜 그렇게 한파는 많은지. 그러니까 한파와 냉파, 또 한편으로는 가뭄과 홍수, 산불, 지진, 이게 다른 때보다도 훨씬 많은 게 틀림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예측도 안 돼요. 너무 고차방정식이 작동하고 있어서 우리 사람이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과학 기술로는 100% 예측하고 그것을 예방한다든가 통제한다든가 아니면 어 좀 저감시키는 그런 활동들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에 대한 손상이 그 문명의 이름으로 행해진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생태계 기후 변화로 대표된 기후 위기죠. 기후 재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기후 위기로 대표되는 문명의 생태 환경의 위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노동 사회의 위기, 노동하는 인간들의 위기, 디지털 경제로 대표되는 경제 법칙들의 위기, 또 직접 민주주의 요구로 대표되는 이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와, 이게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게 한 나라 안에서 또 그렇고 국제적 차원으로 보더라도 이런 아주 다중 위기가 작동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격화되고 있는 세상이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격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자본과 금융 시장의 결과가 양극화니까요. 결국은 이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정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민주주의 정치죠. 강력한 민주 정치가 필요하고, 민주 정치가 살아나려면 강력한 행동 역량, 변혁 역량, 시민 역량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체적 시민, 노예적 시민이나 순종적 시민이나 종속적, 예속적 시민이 아니고 주체적인 행동 역량, 변화 역량을 가지고 세상을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정치의 힘이죠. 이것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또 참여적인 그런 민주시민이 있어야 돼요. 민주정치의 강화와 그를 뒷받침하는 민주시민 역량의 주체 역량의 강화가 없이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마련이고 보통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게 마련입니다. 모든 위기 상황은 그래요. 모든 위기는 혼란을 물론 갖다 주고요. 그리고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려움이라는 것의 첫 번째 부담 주체는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돈이 많다든가 지식이 많다든가 권력이 많다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위기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많거든요. 여유도 많고 역량도 많아요. 근데 지금 위기는 3중, 4중, 5중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정치의 속도와 온도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의민주주의의 속도와 온도는 그것을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사회도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교육이 그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변혁을 요구받는, 전환을 요구받는 시기에는 교육 마찬가지로 큰 트랜스포메이션이죠. 큰 변혁과 전환을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대전환이란 말은 우리가 쓰질 않았어요. 사회 대전환, 정치 대전환, 생태 대전환, 경제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이런 용어들, 특히 교육 대전환, 이런 말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 입에 너무 익숙해요.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해요. 지금은 지금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누구나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대전환을 전방위적으로 해내지 않고는 4중 5중의 대위기 상황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생태 대전환의 틀을 바로잡지 못하면, 경제 대전환의 틀을 정의롭게 리세팅하지 못하면, 거기에 걸맞은 정치 대전환의 틀을 새로 짜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대전환이 요구하는 모든 역량, 감수성 역량을 포함한 이런 역량을 갖춘 인간을, 차세대를, 아이들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암울하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분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는 교과서 속에 암울한 전망이 아니고 우리가 체감하는, 누구나가 눈뜨고 TV 뉴스만, 국내외 뉴스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위기와 전환의 상황이다. 물론 모든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죠. 이 위기 상황을 재빨리 감지하고 제대로 대응하면 그것이 돌이켜보면 큰 기회였다라고 수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첫째로는 여러 가지 그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 생태적 상황들이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생태 위기가, 경제 양극화가, 정치 혼란이, 지금 정치의 무능력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정치의 무능력, 경제의 양극화, 그리고 생태의 위기가 우리에게 급변침,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평형수가 조금 남아 있어요. 아직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점점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세계 경쟁에서도 위기 대처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 상황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따라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 대전환과 생태 대전환과 경제 대전환,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두 가지인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힘이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딱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교육입니다. 정치는 중단기적으로 바꾸는 거죠. 선거와 정당과, 그러니까 정당과 선거와 의회와 선출직을 통해서, 대통령까지를 포함한 그런 선출직을 통해서 1인 1표의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요. 그래서 선거가 4년마다 있고 5년마다 있다 보니까 고작 해야 4~5년의 시간 지평을 갖고 움직입니다. 정치라는 건. 반면에 교육은 중장기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죠. 어떻게 해서요? 우리 아이들을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능동적인, 변혁 주체 역량을 갖춘 그런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이 자라서 주역이 될 때까지 10년, 20년 걸리니까 진짜 중장기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학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역시 또 지금의 정치의 산물이거든요. 지금의 정치가 만들어낸 법과 제도의 안에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게 공교육 아닙니까? 아, 그래서 뭐 순수하게 교육은 뭐 미래를 향하고 있다든가 또는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지요, 당연히. 교육을 들여다보면 오늘의 욕망 구조가 보이고 오늘의 정치 경제 구조가 보이고 오늘의, 또 그런가 하면 내일의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고 보이고 있겠죠.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이 뭔가? 사실 이거 참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하려니까 좀 지겹긴 하네요. 제가 아시다시피 무슨 파워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혼자 주저리 하려니까 사실 좀 재미도 없죠. 여러분들하고 대면을 해서 막 하면 계속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반응도 보고 할 텐데 이건 도무지 그게 안 되네, 이게. 다 지금 비디오는 다 끄고 있고, 그러니까 뭐 누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쭤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혼자서 자문자답을 하면서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자, 한번 보세요. 한국 교육이 뭐가 문제냐? 뭐 여러 문제를, 뭐 문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아무리 선진국 하레비가 되고 G1, G2가 돼도 뭐 살기 좋다는 노르웨이, 스웨덴을 가도 문제 투성이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지혜를 짜내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은 자주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패스트 팔로워 시절하고 다른 거거든요. 빨리 남의 거 베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선진국은 자기가 지도를 만들면서 가야 돼요. 그 만든 길이 다른 나라에게 유익이 되고 참고가 되겠죠. 마치 눈이 온 다음 날 길 떠나는 사람의 그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듯이 그 뒤따라오는 사람의 좌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족적이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레벨의 선진국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선진국에 많은 지표를 갖추고 있고, 한편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지표들이 쫙 있죠. 그 인간화 지표, 민주주의 지표 이런 데서. 노동과 복지, 여성, 환경, 이 4개 분야,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이 4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약한 겁니다.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4 가지 분야가 약하다는 게 우리의 삶의 질이 약한 거 아니에요. 교육도 사실은 좀 약한 분야에 속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경제의 세계와, 그러니까 하부 구조라고도 할 수 있고 토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아직 상부 구조하고의 미스매치가 상대적으로 강하죠. 근데 이게 워낙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왜곡들도 막 압축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그랬대요. 압축 성숙을 할 때라고.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성장은 가끔 압축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키 큰 거 돌이켜 보면 고등학교 1-2학년 2년 동안 20cm가 자랐네?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건 성장이에요. 몸무게가 갑자기 15kg가 확 늘었네? 그건 성장이죠. 성숙이라는 거는 압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앞장선 사람들의 실패와 어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압축 성숙은 본래 가능하지 않지만 단축 성숙은 좀 가능하겠다.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간 시간을 우리가 짧게 해야 될 강한 필요를 갖고 있죠. 자,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고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첫째, 저 대입서부터 따지지 말고 아주 근본적인 걸 좀 봅시다. 첫째, 주입 교육이다. 정답을 주입하고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다.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질문하는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지적 호기심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질문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된다. 질문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노크 아닙니까? 질문은 창조로의 노크고요. 질문은 저항으로의 노크입니다. 질문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아직 설득당하지 않았어.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아직 당신 주장에 약간 갸우뚱해지는 게 있어. 당신이 나를 덮어쓰지 못해. 이런 뜻이잖아요. 더 생각해 볼 구석이 있어. 와, 이 질문은 참 놀라운 겁니다. 누구나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질문을 안 할까? 어느 순간부터 질문을 하면 쪽팔릴까 봐 안 하는 거거든.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 질문이 말이 돼 안 돼 이런 거 자꾸 따지다 보면 타이밍을 놓쳐. 교실 환경이 안전하지가 못하면, 친구들 사이가 서로 이른바 보다 맞고 보다 낫고 이런 보다 나은 진선미를 향한 여정을 같이 하는 도반들 아닙니까? 클래스메이트라는 게. 근데 그 안의 관계가 갑자기 위계화가 된다든가, 그래서 나는 꼴찌고 쟤는 1등이고 나는 좀 못난 놈이고, 그래서 잘못하면 손가락질 받고 웃음거리 되고 이런 느낌이 들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주자, 지적 호기심을 계속 유지시켜 주고 강화시켜 주자, 이건 누가 봐도 맞는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수업 방식을 바꿔야죠. 질문과 토론이 있는. 근데 인제 주눅 드는 거는 다 주눅이 들고 겁이 나고 공포에 질리는 거잖아요. 쪽팔릴까 봐, 자존심 상할까 봐, 놀림감이 될까 봐, 비웃음 대상이 될까 봐, 낙인 찍힐까 봐. 이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 공포가 없어야 돼요, 공포가. 그리고 사실 그러려면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해야 돼요. 답이 있는 질문은 못 맞춘 사람은 쪼다되는 거거든. 정답이 없는 질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새로 튀어나오는 문제들은 정답이 많이 없어요. 정답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정답으로 가는 길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지선다형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갖고 정답은 하나다. 정답으로 가는 길도 하나다. 해법도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지. 그다음에 공포에 찌들게 된 거는 겁을 먹게 된 거는 어디 있냐면 경쟁이 심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경쟁 공동체를 협력 공동체로 바꿔야 돼요. 정말 대전환이겠죠, 그렇게 되면. 질문만 드립다 받는 수업에서 질문을 하는 수업으로. 정답이 있는 질문을 받는 수업에서 정답이 없는 질문을 받고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하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도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교실 환경을 만들고 그런 그분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성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별처럼 꽃처럼 뭐 존엄하고 고유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적으로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성적 뒤에 있는 아이들의 고유 색깔을 드러내고 봐주는 그 노력, 그게 교육일 거예요. 다들 동의하죠. 뭐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나 경쟁에서 협력으로 주입에서 탐구로 얼마나 다릅니까? 물론 탐구 수업을 강조한다고 해서 협력 수업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경쟁적 요소가 전무해야 된다든가 주입적 요소 내지는 지식 교육적 요소가 전무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다만 지금은 너무 과잉이고 이걸 진짜 바꿔내야 된다. 아주 그러려면 교사들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교사들이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수업은 교사들이 하는 거니까. 질문도 교사들이 해야 되는 거고 안전한 환경도 교사들이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교사들의 능력이 어떤 거겠어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고요?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살려주는 능력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서로 안전하게 느끼는 교실 환경, 서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배려받는, 환대받는 그런 교실 환경을 만들어줄 역량이 있어야 돼요. 관계의 달인이 돼야 되는 거지. 동기부여의 달인, 관계의 달인, 협력 조직의 달인, 뭐 이런 게 갑자기 교사의 역할도 달라지잖아요. 이러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사람은 다 흡수된 사람이거든요. 흡수당한 거지. 교사의 모든 언설에 흡수당한 거예요. 그게 다 옳고 의문의 여지가 없어서 빨려 들어간 거지. 주체성이 없어진 거죠. 교사를 만나서 주체성이 없어진 거야, 어떻게 보면. 교사를 만나서 주체성이 더 살아나야 되는데. 허약한 주체가 아니라 강한 주체로 점점 변모해야 되는. 인식의 주체뿐만 아니라 실천과 행동의 주체로 지성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잘 뭐라 그럴까요? 거칠지 않지만 그런 감성과 야성의 주체로까지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고 엄청난 시스템의 변화를 대전환이라는 말에
걸맞는 변화를 사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에 이른바 진보 교육감의 출현으로 혁신 교육을 얘기하면서 또 혁신 학교를 만들어내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수업이 주류 문화로 자리 잡는, 주류 수업 방식으로 자리 잡는, 또 교실 환경, 위협적이지 않는 교실 환경을 만들어내는 인권 존중적, 학생 존중, 교실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깃발을 들었던 거죠. 10년 동안 가진 애를 썼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뭐 매우 반동적인 우려되는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너무나 이 혁신교육, 혁신학교 운동 이런 것이 정치를 타버렸어요. 정치화, 정당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갖고 좀 많이 괴로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뭐 보수는 혁신 교육을 싫어하고 뭐 진보는 혁신 교육을 좋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아까 말씀드린 지적 호기심을 죽이는 교육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살리는 교육. 또 언제나 질문할 줄 아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경쟁을 넘어서 협력할 줄 아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여러분 협력할 줄 아는 역량은 팔로우십이기도 하지만 리더십이기도 한 거거든요. 협력을 조직하는 힘이 리더가 하는 일이 뭐예요? 더 큰 협력, 더 많은 협력, 더 깊은 협력, 더 알찬 협력, 더 지속적인 협력을 조직하는 게 리더가 하는 일이에요. 왜 협력을 조직합니까? 협력을 조직하는 것만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니까 그렇지 뭐. 리더라는 건 집단과 그룹을 상정하는 거잖아요. 그 집단과 그룹은 다 공동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공동 목적을 저해하는 것 또는 공동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집단 역량은 그 집단 구성원 간의 공통의 목표의식과 문제의식, 해법의식 그리고 그걸 동원해서 공통의 대처 역량을 다시 말하면 공통의 협력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게 리더십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걸 길러준다는 건 사실 굉장히 리더십을 길러주는 일이에요. 또 만약에 질문이 창의성으로 가는 창이라면 질문할 역량이라는 건 창의성으로 가는 역량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창의력을 발휘할 대상이 이 분과 학문들이 통융합되는 바람에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다 팀워크를 통해서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 협업 능력이 없이는 어떠한 이 국가적, 지역적, 공동체적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 협력, 창의 능력, 그러니까 질문 능력, 협업 능력, 혁신 능력 이런 것들은 다 함께 가는 거예요, 사실은. 더군다나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웬만한 정신적인 일은 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잘할 겁니다. 그러면 끔찍하잖아요. 사람은 일자리가 없든가.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부릴 줄 모르고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일하기 굉장히 단순 노무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요.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 그래서 21세기에서도 저임금 직종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 그 일조차도 없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나온 게 기본소득 아닙니까? 일자리가 아주 없어지는 세상에서 그러면 구조적인 만년 실업이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연명책으로라도 자구책으로라도 기본소득은 필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부리고 활용하는 집단하고 그렇지 못하는 집단이 나뉠 것이고 그런 집단의 부는 엄청나게 쌓일 것이지만 20%를 넘을 수가 없을 것이고 나머지 80%는 별 볼 일 없게 살아갈 것이고 심지어는 기본소득에 기대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런 암울한 미래 전망을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이런 미래 전망이 틀리도록 이런 비인간적인 미래 전망이 틀리도록 나가야 되죠. 맞지 않도록 우리의 집단 지성과 집단 의지를 모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교육이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자 정치가 중단기적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진짜 답답한 게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 심정을 잘 못 느끼실 거야. 저는 지금 제 얼굴밖에 못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이걸 넘기면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름은 있는데 얼굴은 하나도 없어. 다 지금 얼굴 없는 귀신들이에요. 윤명아 소장님 빼놓고 얼굴이 다 안 보여주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엄청 답답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이윤기 팀장님 얼굴만 크게 보이네. 그래도 사람들은 많이 와 계시네요. 저까지 30명이 모아있는데 자 이제 좀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공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공교육의 목적은 누가 뭐래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의 목적이 뭐예요? 민주국가로 점점 더 진화하고 발전하고 심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국가를 운영하려면 민주시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주시민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식과 주인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 역량, 주체 역량이라고 합시다. 주권자의 의식과 주권자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에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 유초 중고 아니면 초중고 12년 거치고 나오면 민주시민 교육을 받습니까?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물론 교육과정 12년 내내 민주시민 교육을 받는 건데 여러분들은 꼭 그런 생각이 듭니까? 민주시민 교육을 하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첫째로요. 학생 민주시민이라는 건 아까 주인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주체 역량, 자치 역량인데 자기결정권, 집단적 자기결정권. 그러면 일단 학생 자치부터 좀 강화돼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학생 자치 활동을 자율적으로 하게 해줘야죠. 그리고 학생들의 한테는 학교 생활이 무지 중요하잖아요. 하루에 8시간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에 관해서도 학생들이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학교 생활의 전문가는 누가 뭐래도 학생들이거든요. 학칙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수범자가 누구예요? 학생들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가 적용할, 자기가 준수할 생활 규범을 자기가 만들어야지.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입법자이면서 준법자가 되는 세상.
적어도 그 학칙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죠. 목소리를 내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거 없었잖아요, 별로. 지금 그거 하자고 뭐 난리를 죽이는데도 잘 안 돼요. 아무튼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 자체에 필요한 시간을. 그 시간이 안 주어져요, 현실적으로. 우리 때보다 더 안 주어져요. 창체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현실은 안 주어져요. 창체 시간에 창의 체험 활동 시간이 작지 않은데요. 이 창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시간표 외에 법률로 잡다한 법률로 뭐 인성교육 몇 시간을 해라, 뭐 안전교육 몇 시간을 해라, 뭐 독도 교육을 해라. 별의별 교육이 다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200시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창의 체험 활동 시간 다 잡아먹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자치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이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이 법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 일반 교육 과정으로 다 소화시켜야 될 텐데 그게 못 미뤄오니까 자꾸 법률로 따로 시간을 더 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소화합니까? 창체 시간 같은 걸 실어서 소화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은 그럼 또 왜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느냐? 이건 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법을 좌지우지해서 그래요. 국회에 교육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상임위원회에 교사 출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유초 중등 교육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그 교사들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학부모 한두 명 애 키워본 거예요. 많아야 서너 명 키웠고. 교사는 1년에 작아도 20명 많으면 30여 명씩 해서 10년만 있으면 250명 넘는 아이들을 다 만나 본 사람이에요. 개성이 있고 고유한 독특한 말썽꾸러기서부터 ADHD서부터 조선 아이부터 뭐 약간의 장애가 있는 아이 뭐 별의별 아이를 다 만나본 사람들이거든요. 교육과정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 생활 전문가고 생활 지도 전문가예요, 사실은.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도 있잖아요. 시도교육감이 쓰는 예산을 통제하는 데잖아요. 시도교육감 정책을 통제하고 시도교육감의 조례라는 형식으로 법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자,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830명 있는데 서울에는 114명인가 그렇잖아요. 시의원이 광역의원이 여기가 이제 시도교육감을 통제하는 데인데 830여 명의 시도의원, 광역의원 중에 교사 출신이 없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교사 출신이 지금 현재는 1명 있어요, 1명. 정확하게 말하면 2명이지. 도종환 의원도 있으니까. 근데 도종환 의원은 시인 출신이거든. 시인, 국민개관 시인으로 국회의원이 됐지 그 양반이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반은 문화위원장을 했지 교육위원장을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강민정이라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이 사람만 교사 출신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1명 갖고 어디 코에 붙여? 누구 코에 붙여? 교육위원회가 한 17, 8명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 유초 중등교육의 전문가는 국회에는 1명 있고 지금 그나마 다 요행으로. 그동안 없었어요, 거의. 그다음에 이 시도의회에는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30-40 년 50년 전에 학교 잠깐 다녀봤고 옛날 얘기지. 옛날 추억이고. 그리고 10 년 20년 전 아니면 지금 애 한둘 키워봤고 사적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교육이지 공교육에 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얕은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교육이라는 이해 당사자 사이에 이해가 강렬하고 그래서 이해 충돌도 대단히 강렬한 또 교육이라는 그런 전문성이 높은 분야를 좌지우지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50만 교사는 정치 기본권이 없어요. 그래서 출마의 자유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에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사표를 내야 돼요. 선거 90일 전에는 아직 경선도 아직 안 치러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짜고짜 사표부터 내야 돼. 그 누가 이런 상황에서 출마하겠어요? 아무도 없지. 출마를 안 하니까 의원이 한 명도 없지. 의원이 한 명도 없으니까 교육 전문성이 교육 입법이나 교육 정책이나 교육 예산 통제 과정에서 작동하질 않지. 그러니까 다 즉자접인 법이 나오죠. 세월호가 빠지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 안전교육 강화해라. 그리고 선장이 선원 몇 명 데리고 토끼는 걸 보니까 도망치는 걸 보니까 말이 안 된다. 저놈은 인성이 틀려 먹었네. 인성교육 진흥해라 해서 이런 법 만들어요. 이런 법 만든다고 인성이 진흥됩니까? 안 되거든요. 이거 그냥 즉자적으로 포퓰리즘에 부응한 거예요. 이거 교육 전문가들이 있으면 이런 법 안 만듭니다. 이거 학교에 부담만 주는 거고 교사들한테 업무 부담만 주는 거예요. 교육 외에 업무 부담. 왜냐하면 맨날 보고서 써야 되니까. 맨날 계획 작성해야 되니까. 그 작성했다고 보고해야 되잖아요. 실적이 어떻다고 또 보고해야 되잖아요. 평가받으려고 또 보고해야 되잖아요. 이게 줄 보고예요. 1년 내내 보고해야 돼. 그 보고하다 보면 숫자 맞춰야 되는데 뭐 눈 딱 감고 가라. 가짜 숫자도 맞춰야 되고 참 비교육적 반교육적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형식주의 관료주의가. 그거 하고 앉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얘기가 많이 빗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어떤 문제 하나를 깊이 들어가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벌써 1 시간을 떠들었는데 한 15 분만 더 얘기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을게요. 왜냐면 질문은 굉장히 많이 해 주실 것 같아서. 이 지루해서 못 하겠네 이거. 아니 얼굴이라도 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망하네. 이렇게 리스트가 돼 갖고 얼굴이 쭉 나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제 얼굴 보면서 혼자 짓거리고 있으니까 이게 아주 비참하네 느낌이. 어 여러분들이 입시 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학 입시. 자, 지금 고등학교 입시가 살아있는 거 아시죠? 교육특구라는 데 가면 전부 다 입시 학원이 성업 중이에요. 어떤 입시 학원이? 대입시 학원과 고입시 학원이 따로 성업 중입니다. 고등학교 입시는 어디를 향한 입시 경쟁이에요?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영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다음에 국제고, 외고, 예술고, 자사고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영재고, 과학고, 특목고, 자사고라고 할 수 있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중학교 아이들의 그러니까 중3 아이들의 한 총 한 10% 가까이 돼요. 7-8%는 될 겁니다. 그러면 3대 1만 쳐도 20%예요. 그 20% 정도는 한번 해 볼 만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 10%는 배가 아파서라도 할 거 아닙니까? 헛된 환상이라도 갖고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자식을 좋은 명문 학교 보내려고 꽃길을 보내고 싶어서 "쪼끔 떨어지지만 한번 열심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가요. 그러니까 상위 30%는 입시 경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학교들이 정원으로 보면 한 7-8%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서울대학은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 정확하게. 48.6%인가 그랬어요. 지금 얘기한 학생 선발권을 가진 고등학교죠. 그걸 법적인 특권 학교죠. 학생 선발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학생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성적 가진 애들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울순으로 가는데 고등학교죠. 걔들이 서울대학교를 아무튼 절반을 딱 잘라 먹고 있어요. 그 나머지 일반 고등학교가 인제 몇 퍼센트예요? 한 90 몇 프로 아닙니까? 그중에 특성화고 좀 빼고 나면 한 70% 넘는데, 이 70% 넘는 아이들이 인제 반을 먹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 7-8%도 안 되는 애들이 아무튼 48%를 먹는 건데요. 굉장한 격차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자사고하고 특목고, 특히 외고, 국제고는 언제 없애기로 한 거 알죠? 2025년부터 없애기로 했어요. 정권이 윤석열 후보한테 넘어가지 않으면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는 2025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재고와 과학고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영재고와 과학고는 아시다시피 인제 우리가 인재 강국이 되기 위해서 수학과 과학을 무지 잘하는 애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따로 뽑아서 훈련시키는 학교잖아요. 영재고등학교는 8개가 있고요, 전국에. 입학 정원이 830명쯤 돼요. 그러니깐 3 학년 다 합치면 한 2,500명 되는 거지. 영재고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2,500명. 과학고는 20개가 있습니다. 다 공립이에요. 다 공립. 사립이 없어요. 영재고도 마찬가지예요. 다 국립 아니면 공립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주 최고급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서 고등학교한테 특권 고등학교를 만든 거죠. 그 과학고는 20개인데 입학 정원이 한 2,200명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학교에 한 1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00여 명. 3개 학년이 있으니까 6,000여 명 있잖아요. 그럼 과학고하고 영재고하고 합치면은 몇 명이에요? 2,500 더하기 6,000, 한 8,500? 이쯤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 2,500 더하기 800 그러니까 2,000 뭐죠? 아까 830명하고 2,000명쯤 된다 했으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2,800명 정도가 영재고등학교하고 인제 과학고등학교가 매년 신입생을 뽑는데, 이 2,800명 때문에 몇 명이 경쟁할 것 같아요? 보통 전엔 10대 1이었는데 지금 평균 한 5대 1, 6대 1로 줄었어요. 그러면 몇 명인 겁니까? 3,000명 치고 5대 1이면
15,000명이 경쟁하는 거예요. 15,000명이 경쟁하는데 학원에 가는 애들은 30,000명 되겠죠, 당연히. 그중에 반 정도만 이제 실제로 어플라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학교 군만 남겨놔도 중학교 아이들 중에 가장 공부 잘하는 탑 10% 아이들 아니면 탑 15% 아이들의 중에서 이과를 가겠다는 절반 넘는 아이들은 다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과학고 영재고를 향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선행학습 돌면서 경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수월성 교육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아이들, 고등학생 중에 영재학교와 과학고에서 받는 애들은 총 합쳐서 8,500명, 9,000명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걔들은 이제 그 학교에서 영재 교육만 받는 거지, 수월성 교육만 받는 건데, 수학과학의 비중이 막 60% 이렇습니다. 일반 학교가 30%라면 더블 이상을 수학과학만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펄펄 날 줄 알겠죠?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서 수학과학만 드립다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는 이런 아이들을, 이런 학교를 놔두자 같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돈 타치를 했죠. 지금 과학고 영재고 없애자는 사람은 거의 못 들어봐요. 그러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본전도 못 건드린다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수월성 교육을 지금 10,00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받게 하고 있는데 저는 한 30,000명, 고등학생의 한 10% 정도한테는 수월성 교육에 노출시켜줘야 된다. 자극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근처에 대학 같은 데로 보내갖고 일주일에 뭐 3시간, 근데 주말에 뭐 한 격주별로 또 한 서너 시간, 그다음에 방학 때는 한 2주 정도 집중 연수 이런 걸 통해서 수월성 교육의 기회를 별도 학교에서 뽑아놓고 엘리트식과 특권의식을 심어주면서 길러낼 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수학과학에 소질이 있어 보이는 아이들을 좀 더 광범위하고 고르게 길러내야 되겠다. 추천해서 그런 주중과 주말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수월성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가 좋겠다. 이런 걸 전제로 한 30,000명한테 주는 10% 정도한테 주는 걸 전제로 과학고,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를 다 없애서 고등학교 입시 경쟁이라는 걸 없애고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비를 없애는 것이 교육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적어도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까지는 상급기관 입시 경쟁에 치이지 않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지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다른 건 뭐냐면 저는 수월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월성 교육의 기회를 지금처럼 극소수 특권화를 시키지 말고 수월성 교육의 기회를 좀 민주화시키자. 좀 폭넓게 시키자는 거고요. 지금의 수월성 교육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누가 과학고와 영재고에 가느냐, 누가 특목고와 자사고에 가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득 상위 20%가 한 몇 프로 갈까요? 소득 상위 20% 자녀들이
과학고 영재고는 이런 게 조사가 안 돼 있는 게 틀린 건데 제가 보기에 과학고 영재고는 소득 상위 20% 가정 출신 아이들이 아마 60-70% 이상 과다대표돼 있을 거고요. 특목고도 마찬가지고 자사고는 그거보다 조금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른바 명문고등학교 또는 그런 제도화된 특권 고등학교에 대한 접근권은 부잣집 자녀들한테 있는 겁니다. 가난한 집, 없는 집 자식들한텐 그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통계가 뭐였냐면 이 방면으로 가장 중요한 통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의과대학이 뭐 20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입학 정원이 2,977명이라고 그래요. 이 2,977명 중에 80.6%가 월 가구 소득 920만 원 이상 가정 출신입니다. 안 놀라요? 81%인데 그럼 나머지 20%, 나머지 19%는 어디서 올까? 하위 20%에서 오겠어요? 하위 30%? 하위 40%? 하위 50%? 아니죠. 나머지 20%도 그다음 10%에서 오겠죠. 결국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 사회의 의사들은 가난한 이제 소득 중간 계층 출신은 없다고 보면 돼요. 기형적인 거죠. 오직 부잣집 아이들만 의사가 되고 부잣집 아이들만 변호사가 법조인이 되고 부잣집 아이들만 예술가가 된다? 이 문제점은 뭐냐면 부잣집 아이가 돼서가 아니에요. 가난한 집 아이들, 소득 중하위층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예술가 기질, 과학자 기질, 법률가 기질이 다 뿌려져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구의 50%가 갖고 있는 예술가 기질, 법률가 기질, 좋은 의사 기질이 사장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만큼 가난해진 거지. 뿐만 아니라 교육이 가장 좋다는 교육이 신분 대물림의 수단이 된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가장 반교육적인 수단이 됐다는 그 타락이죠. 그 타락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빈곤해졌다는 문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타락과 빈곤. 여러분들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이게 도무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재미없는 강의 처음 해보네. 난 줌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줌으로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고 이건 정말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네요. 강사의 무덤이네. 내가 막 굉장히 힘있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강의하면은 그렇게 힘도 많이 빠지는데 이건 진짜 맥 빠지는 강의네. 자 이제 끝내야 되니까 이것과 더불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스카이라고 하는데 스카이에 가보니까 스카이가 없더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 재학생들은 학부모의 소득 분포가 어떻게 돼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게 늘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계급의 대물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는 생각이 워낙 철저하고 우리 중에 덜 혜택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좀 더 불운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좀 더 많이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런 명문대 입학으로도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회를 섞을 수 있다. 위아래가 높고 낮음, 고저가 섞이고 서로 돌아보게 된다.
딴 나라에 살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서로 돌아보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긍정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부축하고 이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은 어떨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 모르긴 해도 상위 20%가 60-70% 차지하고 있을 게 틀림없습니다. 연대, 고대는 더 높을 거라고 봐요. 거기는 자사고 외고 나온 아이들은 거의 맹목적으로 뽑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부모 찬스, 부모 효과를 신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 찬스가 why not? 오히려 우리가 그래야 우리 대학이 발전 기금 많이 받지. 같은 값이면 부모까지도 부모를 봐야지. 이렇게 해서 본 거 아닙니까? 조금 떨어지면 부모가 낳은 게 낫지. 부모 잘못 만난 애들은 대학에 와서 알바 들이뛰고 해서 공부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니까 실력이 발휘되기도 어렵고 축적되기도 어렵다. 그러니 조금 차이 나면 기왕이면 특목고 자사고 나온 좀 있는 집 자식을 뽑는 게 실질적으로도 낫다. 뭐 요런 생각들, 요런 변명들을 하면서 이제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모든 대학이 뭘 내야 되냐면 법으로 말이에요. 이 학부모 소득 분포 통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해야 된다.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실의 문이 열리면 정의의 문은 따라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육자 어느 누구도 상위 10%의 자식이 연고대, 서울대 등 명문대학을 50% 차지하는 현상을 정당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현상을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개혁의 목소리 이거 커지게 돼 있고 그대로 갈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기회균등 선발 전형. 기회균등 선발 전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저소득층, 지금까지는 차차 상위까지 보든가 아니면 소득 1, 2분위를 중심으로 봤는데 그러면 안 돼요. 50%, 소득 하위 50%가 몇 프로를 차지하면, 그 집 자녀들이 몇 프로를 명문대 차지하면 좋을까요? 50%니까 50%는 가져가야 된다. 이 50%가 좀 더 불리하니까 60%를 해주자. 좀 섞게. 좋은 교육 기회는 없는 집 자식들한테 더 줘야지.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냐. 60% 설. 아이고 그건 뭐 생각도 못 하겠고 50%만 돼도 할아버지 하겠다. 뭔 소리냐. 한 30%만 돼도 좋겠다. 지금 10%도 안 될 수 있는데. 하위 20%는 얼마를 차지하면 좋아요. 하위 20%가 10%만 차지하면 좋겠고 하위 50%가 30%만 차지하면 진짜 너무나 좋겠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반응을 알 수가 없으니까. 수능을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수능은 한 번 시험 쳐서 팔자 고치는 시험인데 수능은 오지선다형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재수, 삼수할수록 유리해요. 왜냐면 똑같은 문제 군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수, 삼수 요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있는 집 자식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남 출신들, 그러니까 사교육이 발달돼서 학원이 근처에 있어서 이 사교육 시장이 가까운 전국의 강남이죠. 전국의 강남. 꼭 서울의 강남뿐 아니고 대구 수성구, 뭐 부산 범어구, 부산도 수성구인가? 이런데. 그런 데를 포함해서 아무튼 전국의 강남과 재수 삼수생한테 유리한 게 수능이라서
대학 입시 제도를 굉장히 바꿔야 되는데 대학 입시만 바꿔서 또 됩니까? 대학 생태계를 바꿔야지. 우리나라에 100대 세계 200대 대학이 말이에요. 10개가 된다. 우리나라 국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 10개는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작아도 한 15개쯤 돼야 돼요. 그러면 한 100대 기업이란다. 세계 100대 대학에 한 5개 들어가고 한 200대 안에 한 7, 8개 들어가고 그래서 한 15개 대학 정도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딜 가도 괜찮아. 그 미국의 상위 20개 대학은 다 세계 100대 대학에 들잖아요. 중국의 상위 10대 대학도 뭐 그런데 중국은 14억이 되니까 비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학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특색화가 되면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마이클 샌들 교수하고 줌 대담했던 거 아시죠?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그 샌들한테 당신 추첨제 얘기하던데 우리도 추첨제적인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수가 아니라 등급이라 그 등급 안에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면에서 일정 성적대의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추첨제적 요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것을 제가 뉴스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점을 갖고 이른바 킬러 문항 내서 피말리는 변별력,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교육, 미친 사교육, 그것 때문에 노후 자금 다 까먹고 살아가는 보통 중간소득계층의 사람들, 중하위 가정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국립대학 10개를 제주대학까지 포함한 강원대, 제주대 포함한 국립대학 10개를 200대 기업, 200대 대학, 세계 200대 대학에 다 올려놔야죠, 사실은. 그리고 사립대학들도 더 분발해서 세계 200대 대학에 10개쯤 더 들어가고 연고대 외에도 한 100개 더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되면 입시 경쟁도 좀 완화되고 저절로 또 고른 기회 아까 이제 계층을 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균등 선발 같은 걸 통해서도 되고 또 경쟁을 좀 완화시키려면 이 수능 등급을 절대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1등급 지금 9등급제인데 현재는 1등급을 4%만 주잖아요. 그리고 2등급을 7%를 줍니다. 그래서 1, 2등급 아이들이 1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가 나오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애들이 한 50만 돼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15년이 지나면 아이들 숫자가 3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럼 30만 중에서 특성화고 가는 애들 빼놓으면은 한 22, 3만밖에 안 남아요. 그럼 22, 3만 중에서 10%면요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면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해서 한 7, 8개 대학이 합쳐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능 9등급제 아래서도 1등급을 맞고 학교를 또 절대평가를 하잖아요. 내신을. 성적표 절대평가를 하면 1등급이 그건 5등급일 수밖에 없잖아요. 수미양가. 만약 5등급으로 하면 1등급이 20%예요. 대체로 우리가 나눈다 치더라도 원래 1등급이 50% 돼도 되는 거지 절대평가는. 그렇지만 그 정도 20% 정도를 낮추면 그러면 수능 1등급과 내신 1등급이 최고 등급이 되는데 그 아이들 숫자가 몇만 명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죠? 그럼 그 아이들은 똑같은 자격이잖아. 둘 다 1등급을 했다는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첨제 같은 게 불가피한 측면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 세계 유수 대학이 좀 더 늘어나는 걸 전제로 10년 후, 15년 후에는 그래서 지금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어요. 자동뻥으로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절벽 때문에 이런 차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지금의 경쟁, 미친 경쟁, 이건 너무 심한 경쟁이고요. 지금의 서열화 너무 심한 겁니다. 무슨 태종 태세 문단세도 아니고 말이지. 아이들이 뭐 서연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나는 그걸 들을 때마다 외설, 저게 외설이다. 저걸 입에 담는 놈이 외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따위의 서열화 이런 거 다 극복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10년 내에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는 거죠. 그거를 1, 2년엔 안 되잖아요. 대학의 질을 높이고 하는 것은 1, 2년에 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학 입시 제도도 1년, 2년에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예고제 때문에 제일 빨리 실행해도 4년 후가 되거나 6년 후가 되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더 느긋하게 진짜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교육의 모습은 뭔가,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공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따지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는 일. 그래서 방향은 뚜렷하게 속도와 강도는 여건에 맞춰서,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싶으면 사회적 합의의 장을 정말 활발하게 펼쳐주고 거기에서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높인다. 이것을 가장 빠른 속도로 해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교육의 대전환, 생태대전환으로부터 오는 교육대전환의 요구, 그다음에 경제 양극화로부터 오는 교육대전환의 요구, 또 인공지능으로부터 오는 교육대전환의 요구, 그리고 정치적 무책임과 무능력으로부터 오는 교육대전환의 요구. 그러니까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정치 대전환, 생태 대전환,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전환이 우리 교육에 요구하는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주마간산으로 잠깐 말씀드렸어요. 전혀 체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간 더 이상 하는 거는 힘들어서 못하겠네. 1시간 반을 혼자 주절 했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받을게요. 네, 교육감님 지금 채팅에 저희 이제 질문 몇 가지 올라온 거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질의응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질문이 프랑스처럼 국립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졸업장도 서울대로 발급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프랑스가 국립대를 통합한 건 68 혁명의 기운이 남아 있을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립대 통합이라는 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아시죠? 물론 정부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국립대니까. 근데 국립대가 지금 제주대학하고 서울대학, 강원대하고 서울대, 뭐 또 어디를 비교할까요? 그 충북대하고 서울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여기 나온 동문들도 있고 여기 지금 교수들도 있고 동문들도 있고 학부모들도 있잖아요, 당장. 그럼 이 양반들이 국립대 통합을 찬성하게 해야 되거든. 이 벌집을 쑤시는 거예요, 사실은 한편으로.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진보 진영에서 이제 국립대 통합안을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되려면은 국민들 마음 안에서 이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학들의 수준이 굉장히 서울대에 버금가게 높아졌다. 이런 정도의 인식을 심어준 후에 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 반대를 이겨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 그럴듯한 근거들이 있어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국립대 통합론자긴 해요, 사실은. 국립대를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 국립대를 정말 반듯하게 세계 200대 대학으로 다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전제로 몇 년 후쯤에 아마 국립대 통합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당장은 뭐 벌집을 쑤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교육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직업 선택, 직업일 텐데 기본소득론이 교육 방법이나 방향에 현재 시점의 교육에 영향이 있을까요?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사람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확보된다고 해서 일하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건 자아실현도 있고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만 소득을 버는 수단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이 소득 수단화되지 않으면서 일이 자기를 소외시키거나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 아니면 3D 일은 이제 안 하게 되겠죠.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사회 봉사적 성격이 강한 일, 공적인 성격이 강한 일. 그러니까 사회 공적인 성격이 강한 일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예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건강 관리라든가 뭐 이런 일과 문예체, 문화예술, 스포츠 이쪽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술성과 신미안이 폭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익적 일이 폭발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기본소득이 점점 기본 생활을 충당할 만큼 강해질수록 또는 강해질수록 우리가 문예체 교육이나 공익 활동 교육, 민주시민 교육이죠. 민주시민 교육과 공익 활동 교육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사의 정치 참여가 학생들에게 우선적인지요? 교사의 정치 참여는 이게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교사의 정치 참여를 우리는 엄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이 있는 거 아시죠? 헌법에는 없지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속 국가이기 때문에 공교육이 특정 종교의 수단화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사에게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합니까? 교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학교에 와서 학교 안에서 교육 활동 중에 수업 시간 중에 교사의 우월적지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본인의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비전과 종교적 실천을 주입하고 세뇌하고 교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 그걸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그렇게 합니까? 불교도인 교사들은 죽어라고 아이들 불교 부처님 설법만 얘기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교사의 학교 밖, 근무 시간 밖, 수업 활동 밖 정치 활동의 자유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하는 거는 교사가 학교 안에서 교육 활동 중에 학교 밖이라도 교육 활동 중에 수업 시간
중에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아이들에게 본인의 정치적 입장, 견해, 주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세뇌, 교화, 주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사의 정치 참여는 교사의 근무 시간 밖, 학교 밖, 직무 밖 정치 참여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권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선진국도 교사의 학교 밖, 직무 밖 정치 활동의 자유를 우리처럼 막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면 금지이고요. 본선 선거 투표권 외에 우리나라 교사와 공무원은 아무것도 못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교육적인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출마를 금지시켜 버리니까 피선거권을 금지시켜 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교육 입법, 교육 정책, 교육 예산이 내 전문성이 별로 없더라. 이 큰 문제더라. 이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교사한테 정치 활동을 금지시켜 버리니까 교사는 정당의 세계, 의회의 세계, 그러니까 정당의 세계, 선거의 세계, 의회의 세계에는 다가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금을 쳐놓고 교사는 출입 금지 차단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사는 이걸 직접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당, 선거, 의회, 선출직의 세계를 직접 경험을 못 해요. 이걸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정치에 대해서 정치 교육을 하는데, 정당 교육을 하는데, 선거 교육을 하는데 유리하겠죠. 민주주의 교육을 하는데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시민이 가지고 있는 덕성으로서 요구되는 시민 덕성과 시민 역량으로 요구되는 참여 역량과 참여의 덕성. 남을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타협할 수 있는 능력. 이견을 서로 다른 견해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해내는 능력.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스틸 시민으로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존중하고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교사가 직접 취득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의회와 선거와 정당의 세계는 아주 이해관계가 강렬하고 파토스가 아주 강렬하거든요. 그런 강렬한 파토스, 정치적 파토스와 에토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생으로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많겠죠. 비유를 하자면 수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아이들을 수영 선수로 길러내야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선생이 아이들에게 바다를 가르치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좋지 않고 교육 입법 등의 전문성을 불어넣기에도 대단히 불가능에 가까워서 그런 반교육적 효과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교실에서 18세 아이들 18세 아이들은 이제 한 7, 8월이나 돼야 이제 한 절반쯤 되는 건데 고3 중에 이 아이들은 정당 가입도 되고 좋아하는 정치인한테 후원금 보낼 수도 있고 정당에도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고 뭐 대통령 국민 경선 선거인단으로도 등록해서 투표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선거운동도 뛸 수 있고 운동원으로 등록해서 뛸 수 있고요. 지금 근데 아이들 앞에 서 있는 교사는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 인권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 4가지 측면에서 다 교사 공무원의 직무 밖, 근무 시간 밖 정치 활동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질문 3개는 다 답변했고, 이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지는 교육 양극화 문제. 맞아요. 이 코로나19로 왜 교육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해졌냐면 이제 학력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코로나19를 하다 보니까 교육에서는 2가지 서로 상반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그동안 원격 교육 이거 어떡하냐? 잠시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지금 연결이 조금 지연되시는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직 남아 계시네, 다행히. 제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갑자기 5G 이렇게 뜨더니 사라집니다. 그래 갖고 지금 바로
충전해서 1%가 됐길래 이제 켜고 다시 들어왔는데 아직 다들 뭐 나가진 않으셨네. 아까 무슨 얘기했더라? 코로나19 얘기했죠? 코로나가 되니까 우리나라 교사들이 놀랍긴 합니다. 갑자기 원격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등교를 못 하니까. 그랬더니 잽싸게 불과 한 2주 줬나 열흘 줬는데 아무튼 원격 교육을 다 해내더라고요. 이제 원격 교육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학교 바깥에서도 줌 회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줌 강연, 줌 회의, 줌 송년회, 뭐 줌으로 뭐 다 해요. 그런데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는데 그 이면에는 학교 교육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이 한데 모여서 교실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또 반면에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줌으로 가능한 거는 지식 전달, 지식 공유, 문제풀이, 뭐 질문과 답변 이런 거 다 가능해요. 근데 줌으로는 아이들 표정 하나하나를 다 읽질 못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한눈에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아이들 상호작용이 있으려면, 즉 사회성이 발달하려면 아이들이 모여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쉬는 시간에 짓궂은 짓도 하고 또 모여 있어야 뭐 이런저런 음, 사회성 훈련 받을 상황 전개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줌으로 있으니까 애들 너무 얌전한 거예요. 장난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줌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사회성 발전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상호성, 사회성, 호혜성과 사회성, 호혜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성 발전이 안 되더라.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원격 교육을 하니까 이 원격 교육이라는 거는 학습 동기가 확실한 사람들한테는 오고 가는 시간을 절약해 주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방송대 교수를 20년 한 사람이라 잘 알고 있죠. 근데 원격 교육은 학습 의지가 강하지 않고 학습 동기부여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쥐약이거든요. 한눈 팔아도 누가 모르고. 그래서 이 중간층이 성적 중간층, 공부 중간층이 공부 하위층으로 떨어져요. 그 하위층이 두터워지는 거야. 상위층은 원격으로 하든 현장으로 하든 뭐 예습을 하든 복습을 하든 다 잘해요. 놔둬도. 근데 이 중간 내기들이 허리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중간층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위층이 되고 싶은 중간층들이 많을수록 교실이 아름답게 전개가 될 거 아닙니까? 교실 상황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잡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원격 수업, 줌 수업 같은 걸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중간층들은 선생님의 눈길 손길을 받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이러면서 조금 더 잘하는 아이로 진화할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안 주어져서 결국은 중간층의 몰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력 양극화가 생기는 거지. 지금 질문 주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냐고 그러는데 사실 코로나가 1년이면 모르는데 지금 2년이 연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격 교육에 다들 익숙해졌지만 원격 교육의 폐단은 익숙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갖고 그 부분을 대처해야 되는데 아마도 나중에 코로나19 세대까지는 안 되겠지. 10년, 20년 갈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코로나19 아이들 2020년과 2021년을 연달아 겪은 애들 있죠. 지금 대학교 2학년 아이들. 2년 동안 친구들도 잘 못 본 거 아닙니까? 다 줌 수업해서. 그다음에 고등학교 막 들어온 애들 고2 2짜리 얘는 고1 고2를 다 줌 수업을 더 많이 하는 애들이야. 그 중학교 1, 2학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추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과감한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회성이 떨어지는 애들한테는 사회성 훈련 기회를 주고 학업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는 특별하게 이 코로나19한테 대처진 2020년과 2021년에 주요한 학업 생활을 한 그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학습 지원도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3개가 다시 왔는데 한번 볼까요? 당황하셨겠어요. 다행이에요. 뭐 이런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제가 받은 질문은 다 소화한 것 같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1개쯤 받아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손들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맞춰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래나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안민영 선생님은 어떤 거죠? 여기 전체 진행을 맡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팀장님 잠깐 화장실 가셔가지고 제가 잠깐 진행하고 있어요. 임민영 선생님이 여기 진행팀이란 말이죠? 네, 아니세요. 네? 아무래도 괜찮고요. 네.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일일이 만나서 얘기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접한 게 대단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윤명아 센터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